자, 이번 국가직 7급 형법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국가직 7급 문제는 출제 난이도는요 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출제 유형이 총론이 지금 15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이 지금 5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국가직 7급은 총론 중심으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론 중이 조금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강론은 뭐 5문제를 내다 보니까 지금 재산죄 같은 경우는 컴퓨터상 사기죄를 제외하고 어려운 횡령, 배임, 사기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작물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산죄 비중이 조금 너무 작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론 문제 15문제 대신에 문제 수는 많았지만 평이한 논점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출제되던 계속해서 출제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지문들도 아주 지엽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지문은 별로 없어서 전반적인 수준은 평이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도 재산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나온 문제들인데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예년 난이도에서 조금 낮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중요 지문은 위주로 되어 있네요. 1번은 지금 최신 판례 17년도 나온 전압 판례잖아요. 지금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무죄 판결 받기까지 미결구금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구금된 것은 확정된 형이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7조, 우리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7조에 따라서 산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압 판례고요. 자, 2번은 조문 문제를 조금 꽈서 낸 거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하는데, 자, 우리 공무서에 관한 죄요, 우리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그다음에 국기에 관한 죄, 그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그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공무서에 관한 죄, 인자에 관한 죄 중에서 공인자에 관한 죄는 무조건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없어요. 그냥 이거 무조건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뒷부분에 단서가 있는 것은 5조에 규정된 이외의 범죄예요. 6조에서 이 단서가 있는 거지, 5조에 규정된 범죄는 이 단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점이고요. 자, 3번입니다. 이건 초급표 음주원칙에 관련된 아주 쉬운 지문이죠. 자,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 중이 없었는데, 자, 구성요건을 신설해서 포괄일죄 처벌 대상 삼는 경우, 포괄일죄 처벌 중이 새로 생긴 경우예요. 그러면 그 처벌 중이 생긴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규가 시행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럼 4번이죠.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경우예요. 자, 그럼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이니까, 그죠? 이때는 그 당해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면 그때는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사처벌 규정이 무효가 되니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피고인은 구속요건 당성이 없는 거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법인의 형사처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쉽네요, 그죠?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인이 한 행위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의 종업원이 법을 위반하면 양벌주의에 따라서 법인도 같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법인이 생기기 전에 자인이 한 행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인이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지금 양벌주의에서 영업주를 처벌하는데, 자, 그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때, 자, 법인이 그 법인의 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요, 선임감독상의 과실적으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주의 처벌은 영업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거니까 종업원의 처벌이 종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이 전조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자, 친고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 불가능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니까, 자, 우리 잘못한 종업원에 대해서 고소만 하면 그 고소 효력이 법인까지 같이 미치잖아요. 고소 불가능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자, 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법인 직원이 법을 위반해서 법인이 이제 가치 처벌받는 양벌 중에서 자, 자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수는 어려운 말로 일신전속성, 쉬운 말로 그 자수를 한 사람만 자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자수했으면 직원만 자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법인에게까지 자수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법인에 대해서 자수관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직원이 자수한 것을 법인에게 자수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예비 음모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 예비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3번 문제는 논점은 예비죄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지문들만 나온 거잖아요. 자, 대신에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례 문제 형식만 여러분들이 이제 논점과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1번은요. 자, 지금 갑이요. 강도를 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한 게 아니죠. 등산용 칼을 휴대한 게 아니고요. 절도를 하러 가면서 물건을 훔치러 가면서 혹시 발각되면 체포 면탈할 때 써야지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도가 체포 면탈할 때 사용하겠다는 이제 의도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도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강도할 목적으로 이제 흉기를 휴대한 거니까 이때는 강도 예비죄 성립하지 않죠. 강도 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지 중강도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했을 때는 강도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판례죠. 자, 2번은 뭐냐면 자, 갑은 강도를 하려고 흉기를 구하던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건네줬어요. 그럼 강도하겠다는 사람한테 자, 도와주기 위해서 전자충격기를 준 거잖아요. 자, 근데 을이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이 예비에 그쳐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방조를 했는데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예요. 우리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방조범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의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통설 판례니까. 그래서 을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갑에게는 강도 예비죄 방조범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예비 중지 문제네요. 자, 갑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상향용 총을 구입한 직후에 자, 후회하고 총을 폐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을 준비해서 실행에 착수한 후에 이제 중지하면 중지미수가 되고 필요적 감면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그냥 총만 샀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냥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한 거예요. 그럼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제 중지한 거니까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거죠. 예비의 중지잖아요. 그럼 예비의 중지의 경우 통설은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자, 판례는 중지미수는 미수이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하고 후에만 가능하고요.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예비 단계에서는 아예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중지범이라는 건 아예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중지미수를 준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한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을병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거예요. 가장 기본 판례네죠. 자, 갑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고용하고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죽이기 시작한 건 아니죠.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았지만 죽일 사람들도 고용했고, 자,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도 약속했고, 그 A를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살인 예비죄는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공모관계 이탈의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이네요. 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에게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즉 이제 공모를 주도한 자가 이탈하는 경우에요. 자, 이때는 그냥 우리 일반 공모자는 그냥 이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냥 이탈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공모를 주도한 자의 경우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으로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해야 할 이탈 인정이 되죠.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탈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2번은 그냥 공모를 주도한 자가 아니고 단순 공모자잖아요. 그럼 단순 공모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탈하는 경우는 그냥 다른 공모자가 실행령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 이탈하면 바로 이제 공모관계 이탈 인정이 돼서 이탈 이후부는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공모를 주도한 자가 이탈하는 경우, 자, 단순한 공모자가 이탈하는 경우, 자, 이제 구별해서 지문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가 이제 3번이 나와 있네요. 사례 3번이 바로 뭐냐면 1번 사례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공모를 주도해서 자, 성매매 범행을 하기로 지금 다른 범인들과 같이 공모했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그 성매매 범행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공모관계 이탈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구속돼서 수감된 거지, 뭐, 다른 공범자들이 그걸 범행을 못하게 뭐죠? 제시하 등으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모관계 이탈 인정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탈한 이후부터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속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의 죄책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 공모관계 이탈 인정이 되려면 범행이 시작되기 전에요. 범행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해야 되잖아요. 근데 4번은 뭐냐면 이미 다른 범인들과 이제 주가 조작이요. 주식 시세 조정을 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지금 이미 뭐죠? 범행을 시작해서요.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이미 범행이 시작된 후에 이탈하는 거니까, 자, 이것은 공모관계 이탈의 문제가 아니고 공모가 중지미수 문제고, 자기만 이탈 빠진다고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때는 중지미수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탈한 이후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범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사실의 착오 문제가 나왔는데 뭐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걸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걸 제외해도 되고요. 자,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다른 부분에서는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자, 서로 결론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이것만 이제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기수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획본부터 리을본까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획본 볼까요? 자, 갑은 A를 B로 오인해서 살해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죽였으니까 살인과 살인 같은 죄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자, 문제는 자기가 의도한 대상을 맞췄는데 사람을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의 착오가 아니고 객체의 착오예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는 결론이 같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번 갑은 A를 살해로 총을 쐈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B가 맞고 사망했다. 자, 그러면 A를 죽이려다가 살인죄를 범하려다가 B가 죽었죠. 자, 살인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인식 사실도 살인, 발생 사실도 살인 같은 죄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건 빗나간 거니까 방법의 착오. 자, 그럼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방법의 착오니까 이건 결론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 디귿번은요. 자, 갑은 A의 도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총알 쐈으나 빗나가서 B의 거울을 깨뜨렸다. 그럼 A의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은 손괴잖아요. 손괴죄를 범하려다가 B의 거울이 깨지는 손괴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의도한 범죄도 손괴, 발생한 범죄도 손괴 같은 범죄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요.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 여기도 결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디귿번 두 개는 결론이 달라요. 자, 니은번을 보시면 갑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서 A의 개가 맞고 다쳤네요, 그죠? 자, 그럼 A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니까 의도한 범죄는 상해죄예요. 자, 근데 발생한 범죄는 개가 다친 거잖아요, 그죠? 뭐죠? 손괴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한 범죄는 상해, 실제로 발생한 범죄는 손괴, 다른 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네요. 그럼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가릴 필요 없이 결론이 같은 거니까. 자, 니은번은 이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결론이 같은 겁니다. 다른 건 니은번, 디귿번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자, 6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도 아주 쉬운 지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쟁점이 되는 지문들, 기본 지문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우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이제 중앙 결과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요. 그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앙 결과 고의로 발생해도 이제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가 있었으니 고의범도 이론상 가능하잖아요. 그럼 재수 문제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 건데, 판례는 형량을 비교해서 결정하잖아요. 자,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가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의 처벌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경우예요. 자,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고 고의범도 성립해요. 자, 다만 뭐죠?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자, 이건 틀린 지문이잖아요. 됐고요. 자, 2번은 뭐 가장 기본 지문이죠. 자,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해버리면 그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예요. 그래서 자, 이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죠. 자, 그러나 상해가 발생해버렸으니까 특수강간 치상은 기수가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자, 3번은 인과관계 문제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멈추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추돌 하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교통방해 행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인정이 되니까, 자, 이때는 이제 이 피고인에게는 이제 교통방해 치사죄 성립한다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자, 우리 이제 이 사례, 3번 사례에서요. 자, 교통방해 행위라는 기본 범죄하고, 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피고인 행위요, 교통방해 행위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된대요. 다른 원인이 같이 개입한 때, 부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잖아요. 이때도 이제 그 다른 사실이 게재될 것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죠. 자, 답도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갑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그냥 창문을 깬 거예요. 그죠? 뭐 긴급 피난을 하겠다는 의사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송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송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위험한 상태였던 A는 갑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죠?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웬만한 기본서에는 다 실려 있는 우연 피난 사례죠. 긴급 피난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긴급 피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피난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건 우연 피난 사례구나, 그죠?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는 경우구나라고 한 것을 뭐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네요, 그죠? 지금 뭐 지문들이 보면 뭐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이런 식으로 전부 주관적 정당 요소에 관련된 지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우연방이구나, 그죠? 우연 피난이구나 그냥 생각하시고 풀면 되죠. 이 사례 안 봐도 큰 지장 없잖아요. 자, 그럼 위법성 조각사를 검토함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자, 그냥 방위 의사나 피난 의사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는 지금 피난 의사가 없어요.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러니까 뭐죠?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 불가버리다 맞고요. 자, 2번요. 자, 고의범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주관적 정당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주관적 정당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가 다 없어져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맞죠? 자, 우리가 위법성 이 조각 대역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 때문에 결과반 가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과반 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도 있어야 되고, 행위반 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설의 논거가 되겠죠. 2번 막 3번요. 행위반 가치로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반 가치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불능률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견해예요. 이게 통설이잖아요. 우리 우연방해의 경우는 지금 또 우연피난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었으니까 위법성 조각에 관련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상쇄됐죠. 자, 근데 없어졌잖아요. 자, 근데 행위의사가,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없어서 주관적 정당화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요. 반틈은 없어지고, 결과반 가치는 없어지고, 반틈은 남아있죠.
행위반가처럼 남아있으니까, 자, 불능미수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이제, 불능미수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게 통설이에요. 그럼 불능미수가 되니까, 지금 이 사례가 뭐죠? 우연피난으로 손괴가 발생한 사안이죠. 그럼 손괴에 대해서 불능미수규정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괴미수가 돼야 되잖아요.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반가치 이론론만 무죄설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죠? 무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그것만 확인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불능미수정을 적용하자는 불능미수설은 무죄가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구성연고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갑에게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에 대한 입장. 자, 그러니까 이제 기수범설이잖아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니까 기수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해서 문제라는 게 비판이 다 맞죠. 이 우연방이나 아니면 아예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없는, 그죠? 그냥 정당방위 상황이 아예 없는 경우나 또 우연피난이나 뭐 현재 위난이 아예 없는 경우나 똑같이 다룬다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게 바로 4번이잖아요. 자, 8번은 추정적 승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승낙의 추정은 행위 시에 해야 되고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이건 뭐 승낙이든 양해든 무조건 범죄 성립 요건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니까 그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되고요. 이제 이미 법익을 침해한 다음에 나중에요. 사후 승낙 받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서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가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문서를 고난 없는 자가 작성한 거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 그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죽은 사람 명의로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도 위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서 사망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유죄적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맞죠? 아무리 이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의사를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명의 문서를 위조해도 위조는 되는 거잖아요. 자, 디귿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각종 국가직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이죠. 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는 경우에요. 그럼 지금 물건의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는데, 점유자 의사에 반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리 뭐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 또는 뭐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익이 되고 추정적 승낙이 있는 거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절도죄의 피해자는 점유자하고 소유자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이익이 된다, 소유자에게 추정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점유자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디귿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사문서의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의자 이외의자가 이외의자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예측되었다면 승낙이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쉽습니다. 자, 지금 사문서 명의자가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의자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추정 승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자, 그때 이제 추정 승낙 하는 거지, 이미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추정 승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사례도 없이요. 그냥 오상방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련된 문제인데, 엄격 고의설이잖아요. 엄격 고의설은 지금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상방위는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자, 그러면 고의가 조각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실범 처분이 있으면 과실범 처분될 수 있을 뿐이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에 관련된 모든 착오는 다 금지착오다. 자,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서 전제 사실 착오, 오상방위도 위법성에 관한 착오니까 금지착오다. 됐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관한 것하고요,
다른 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위법성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한 개의 착오는 사실은 다 인식했지만 자기가 피고인이 법을 잘 몰라갖고요. 자, 그 법에 대해서 착각했으니 금지 착오지만 위법성 조각 전제 사실의 착오는 피고인이 법을 몰라서 착각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뭐 강도당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걸 착각한 거니까 특수하게 봐야 된다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비판이죠. 위전착도 다 똑같은 금지착오다라고 보는 것은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합쳐서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가 돼서 구성요건 착오 기준이 직접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됩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얘들은 합쳐서 구성요건이라고 보니까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서로 다른 건데 그걸 같이 보는 거네. 같다 보는 거니까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맞고요. 자, 4번이 답인데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자,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하고 책임 고의 두 가지 있다라는 걸 전제로요. 오상방해의 경우는 자기가 상해를 가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지만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니까요. 정당방해 하겠다면서 한 거니까 법 적대적 의사,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근데 책임 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정처 형식에 의할 경우에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서 처벌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자, 틀렸네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위전착은 우리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다 인정이 되잖아요. 책임 고의만 조각되는 거잖아요. 책임만 조각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인정이 되니까 거기 가담한 사람은 교사범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틀린 거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기대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판례들이 이제 나왔는데 판례들이 다 쉽고 뭐 가장 기본적인 판례들만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 이 집행 정지 신청은 가구제지 법원에서 그 영업 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만으로 그죠? 피고인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됐고요. 자, 2번요. 지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에요. 그럼 이미 지금 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받으면서 아무리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사실대로 다 진술해도 더 이상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술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요.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니은번은 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자, 디귿번 질문이네요. 그죠? 자, 사용자가 퇴직금을 이제 주지 않고 떼먹으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되는데 없어서 못 준 거네죠.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경영부진한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경우에요. 이건 줄 수 없어서 못 준 거니까 퇴직금 기일 내에 그걸 다 지급해라. 줄 수도 없는데 그걸 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응시중 영업신고 접수가 거부됐어요.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신고를 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정관청에서요. 그러면 신고 없이 해도 된다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 거부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건축물로 옮겨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신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귿번 맞고요. 리번 맞고요. 미음번입니다. 자, 직장 상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데 부하 직원이 가담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뭐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뭐 강요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 범행에 그냥 자신 가담한 거예요. 뭐 당연히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되죠. 자, 됐고요. 그러면 미음번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죄수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너무 기본적인 지문들요. 아주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번이죠. 자, 자동차를 절취했으니까 절도. 자, 그 자동차 등록번호판 떼내는 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예요.
그럼 보호법익 자체가 이미 다르잖아요. 절도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보호법이 다르고 행위도 자동차 훔친 행위하고 자, 번호판 떼는 행위는 별개니까 당연히 실체적 개합이죠. 자, 그러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거고요. 자, 2번요. 이건 뭐 최근에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가장 많이 나온 재수 지문이잖아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를 범할 때 그 수단으로 폭행을 같이 한 경우에요. 자, 피고인은 불가불적 수반행위로 흡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업무방해죄를 범할 때 반드시 폭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폭행죄가 따로 성립해요. 근데 문제는 결론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럼 폭행과 업무방해를 같이 했으면 폭행죄도 되고 업무방해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는 몇 개? 하나 같이 했으니까 상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묻는 형식만 좀 바꾸죠. 다른 시험에서는 주로 이 경우에는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불가발적 수반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묻는데,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까지 물은 거잖아요. 폭행과 업무방해가 상경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요. 이것도 뭐 가장 무난한 문제네요. 자, 우리 무면허 운전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경우에요. 자, 판례는 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운전한 날마다, 그죠? 하나씩 무면허 운전자 성립하잖아요. 그럼 여러 날이니까 여러 개의 무면허 운전자가 성립해야 되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이죠. 이거 뭐 무재수 지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2번 처분한 경우요. 앞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해서 1번 처분했으니까 횡령죄 된 거고요. 문제는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어요. 또 한 번 처분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불가불적 사후행위냐 별도의 횡령죄냐. 자, 앞에 것은 근저당권 설정, 담보만 잡힌 거고요. 뒤에 건 매도, 판 거잖아요. 그럼 팔아먹은 것이 담보 설정한 것보다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법익이 발생한 거니까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실체적 개합이 되는 거죠.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자, 다음에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강론 문제 5문제 중에 이제 하나 나왔네요. 이것도 뭐 워낙 쉬운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자, 지금 1번 보시면 이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그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이제 해약을 고지했잖아요. 자, 지금 객관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이렇게 충분한 정도 해약을 고지했고, 그 다음에 그게 피해자한테 도달했고요.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인식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협박죄는 뭐죠? 기수죠, 기수. 협박죄 가장 기본 지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피고인이 경찰관한테 전화 걸어서 경찰서 관내에 있는 A 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키다 말한 거예요. 이게 협박죄가 되려면 이 피해자 경찰관과 해약을 가하겠다는 대상인 이 갑정당이 A 정당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해약을 가하겠다고 한 거니까 뭐 협박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자, 우리 공무원이 이제 상대방에게요, 뭐 어떤 이익을 요구했다는 거죠. 뭐 나한테 뭐 돈을 달라, 뭐 어떤 물건을 사달라, 뭐 그죠? 어디다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이제 협박이 되어야만 강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협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강요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협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겁을 먹게 할 해악의 고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어떤 걸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박근혜 사태에 관련된 우리 대법원 이제 전원합치 판결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옳은 질문이고요. 자, 4번은 이제 강요죄의 죄수관계죠. 자, 우리가 강요죄는 공갈죄하고 보충관계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안 될 때만 강요죄가 성립하고요. 공갈죄가 성립해보면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해자를 강요해서 물품 대금을 횡령했다는 자인세를 받아냈어. 여기서 끝났으면 강요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했어요. 그죠? 돈을 갈취했으니까 공갈죄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공갈죄가 돼버리면 강요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포괄해서 묶어서 강요죄 하나만 되는 거예요. 자, 공갈죄 하나만 되는 거예요.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고요. 자, 13번입니다. 방화죄인데요. 자, 이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네요. 자, 기획벌이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집에도 불을 지르고 피해자 몸에도 막 휘발유가 묻어 있는데 피해자 몸에다가 불을 붙인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요. 그럼 피해자의 몸이 뭐죠? 매개물.
피해자 집이 목적물이요. 그러면 이 방화적 실행위 착수는 목적물에 점화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매개물에만 점화돼도 피해자 몸에만 불이 붙어도 자, 이 주택 자체는 붙지 않아도 실행위 착수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은 이제 그 방화적 기수식이 묻는 거죠. 자,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자, 그 불길이요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어요. 그럼 천장까지 옮겨 붙었으니까 목적물인 피해자 집이잖아요. 그 집에 불이 붙은 거고 그대로 내버려도 탈 수 있는 상태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저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죠. 우리 방화죄 기수식은 독립연소설이잖아요. 목적물에 불이 붙어서 그게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방화죄는 기수입니다. 중간에 꺼져도 기수예요. 기수. 14번이네요. 이건 아까 6번 문제에서 나왔던 결과적 가중권 재수 문제잖아요.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 현종원조물 방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보다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처벌이 더 무겁잖아요. 자, 그러니까 강도살인죄, 고의범, 현종원조물 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둘 다 성립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강도가 사람 죽인 행위, 그게 집에 불 질러서 사람 죽인 거니까 같은 행위잖아요. 같은 행위니까 상상적 경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은 우리 이제 은봉암 사건에서요. 주택에다 불을 질렀잖아요. 자, 피해자들이 그 불 붙은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딱 뛰어나오는데, 자, 그걸 뛰쳐나오는데 그걸 막아서 이제 죽인 경우에요. 그럼 일단 불을 지른 것은 현주원조 방화죄고, 뛰쳐나오는 사람을 막아서 죽이는 것이 살인죄고, 행위는요, 불 지른 행위하고, 그 불 붙은 건물을 뛰쳐나오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죽이는 것은 행위도 완전히 별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실경이 돼야 되죠. 상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강론 문제 딸랑 2개 나오고 또 통론 문제로 갔습니다. 자,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을에게 의증을 한 경우에요. 그럼 지금 A는 모해할 목적이 있으니까 모해 의증 교사죄가 되는 거고요. 갑은요, 모해할 목적이 있으니까 모해 의증 교사죄가 되는 거고, 을은 모해할 목적이 없으니까 단순 의증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범 종속성으로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30점 단서에 따라서 신분자하고 비신분자를 별도로 취급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갑은 모해 목적이 있으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이 있는 대로 모해 의증 교사죄, 을은 모해 목적이라는 신분이 없으니까 신분이 없는 대로 따라서 그냥 단순 의증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해 의증 교사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단순 의증죄 교사로 처벌된다고 했으니까 X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 갑이 의료인이 아닌 을의 무면을 행해 공모해서 가공한 경우에요. 자, 우리 이제 소극적 신분의 경우 아무리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이제 무면을 할 때 같이 하면 공동정범 되는 거잖아요. 시키면 교사범 성립하고 도와주면 방조범 성립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인이 같이 공모해서 같이 가공하면 의료인이라도요. 자, 의료법 위반 행위에 공범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틀린 점이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신분관계 없는 갑이요. 비신분자 갑이 신분관계 있는 을과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거예요. 신분관계 있는 을은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고, 문제는 신분관계 없는 갑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같게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33조 단서가 적용되면서 다르게 그냥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문에 지금 성립과 처벌을 같이 물었네요. 자,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다르게 단순 배임죄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 배임죄가 성립하고 단순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자, 이거는 뭐 공범과 신문에서 나왔는데 이건 공범과 신문하고 상관없는 거죠. 필요적 공범 문제잖아요. 자, 변호사 갑이 변호사 아닌 을에게 고용돼서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여했어요. 그럼 변호사 아닌 놈이 변호사를 이제 고용해서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하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데, 자, 그럼 고용하는 놈이 있으면 고용당하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변호사법에서는요, 우리 고용을 하는 변호사 아닌 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고용당한 변호사 갑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그 변호사 갑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뭐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변호사 아닌 자, 을이 죄를 범할 때 도와줬으니까 갑을 을의 변호사법 위반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통설도 마찬가지. 필요적 공범 내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 갑에게 총칙의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상상력 경합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물론 뭐 지문은 지금 한 5개 정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지문들로만 돼 있네요. 자,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작성한 진단서니까 공문서잖아요. 내용이 허위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됩니다. 자, 그러나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안 되죠. 왜냐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사문서의 무형 위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 진단서가 사문서일 때만成立하는 거예요. 예. 공문서일 때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상경이라고 했으면 틀린 질문이고요. 자,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요. 그럼 사문서 위조죄하고, 자, 그 위조된 사문서 행사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 거 맞죠? 자, 문제는 상상의 결합이냐? 그렇지 않죠. 자,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 행사한 행위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당연히 실체적 결합입니다.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됐고요. 자, 그다음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빼돌려줘요. 자, 그럼 돈 받고 시험 문제를 빼돌려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빼돌려준 것은 이제 비밀을 누설하는 거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그다음에요, 돈 받고 시험 문제 빼돌려주는 것이 부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수뢰의 부정치사죄. 자, 그러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하고 수뢰의 부정치사죄 성립하고요. 행위는 하나잖아요. 돈 받고 시험 문제 빼주는 행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죄가 2개가 된 거니까 상상기합이다. 자, 맞고요. 자, 리을번입니다. 자, 지금 경찰관이 증거를 없애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증거인멸이, 직무유기고요.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죄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 자기범인 증거인멸죄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가 하나의 행위로서 문제되면, 자, 일단은 자기와 부자기의 보충관계 때문에 자기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요.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둘 다 성립한다는 것도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질문, 뭐 최신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긴 하지만 아주 쉬운 질문이잖아요. 한 개의 행위입니다. 행위는 하나예요. 자, 근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다 구비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구비돼 있고 배임죄의 구성요건도 다 구비돼 있으니까 사기죄, 배임죄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위는 몇 개? 한 개. 자, 그러니까 사기죄하고 배임죄의 상상이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사기와 배임이 동시에 문제되면 그때는 사기와 배임의 상상의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전화 판례죠. 자,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우리 이제 재산죄 중에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질문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느냐? 자, 이 문제잖아요. 자,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해요? 부정한 명령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시켜 넣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오류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복권 구매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복권 구매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데, 자,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복권 구매명을 내려서 자기 계좌로 3천만 원 이체받은 사건도 컴퓨터상 사기죄가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우리 검찰직 지금 요거보다가 훨씬 직급이 낮은 9급 시험에서 이미 17년도에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자, 우리 컴퓨터상 사기죄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보충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돼버리면 컴퓨터상 사기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상 사기죄는 사기죄가 안 될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정보 처리는
그 입력된 허위 정보에 의해서 계산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취득은 자,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돼서, 즉 사람한테 처분행위를 받게 되면 사기가 되니까, 그 사기가 안 될 때요, 사람의 처분행위 게재됨이 없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재산상 취득이 이루어졌을 때만 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뭐 말하고 닳도록 나오는 가장 기본 질문이죠. 자, 우리 금융기관 직원이 공범하고 짜고요, 공범자야 계좌에다가 돈이 입금된 것이 없는데 거액을 입금시켜 주잖아요, 무자본 송금 방식으로. 그러면 그 계좌에 입금이 되면 이미 범인들이 처분하는 상태가 된 거니까 이미 검사는 기수죠. 뭐 인출을 못해도 컴퓨터상 사기는 기수입니다. 기수고요. 자, 그다음 4번요. 훔친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다 넣고 이제 비밀번호 눌러서 현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뭐죠?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재물이네요. 그죠? 그럼 컴퓨터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만 규정돼 있잖아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만 검사가 되니까 재물을 취득한 건 컴퓨터상 사기죄 될 수 없죠. 이때는 뭐죠? 절도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도 문제입니다. 네, 틀린 겁니다. 컴퓨터상 사기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재산죄 중에서, 자, 유일한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장물죄입니다. 뭐 이것도 워낙 쉬운 문제잖아요. 자, 지금 절도범위로부터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해요. 그럼 작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작물 보관죄는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임의로 처분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라고 하는 건데, 이미 뭐죠? 작물 보관죄를 범하면서 피해자의 법익이 다 침해됐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판다고 해서 도둑 맞은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건 없잖아요. 추가적인 법익이 없으니까 불가불적 사회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낚시 지분도 많았잖아요. 고의의 작물 보관죄일 때도 임의로 처분하는 건 업무상 횡령죄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요.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 성립해버리면 그 임의 처분한 거지 별도의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니은번도 정말 많이 했던 판례고요. 자,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예금계에다 자기 예금계에 돈을 이체시켰어요. 그럼 컴퓨터상 사기죄는 되는 거고요. 근데 그중 일부를 인출해요. 그럼 여기 지문에도 지금 안 나오지만 뭐죠?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시킨 다음에 자기 계좌에 들어온 그 돈을 찾는 거잖아요. 누구 카드로 찾아요? 자기 카드로. 그럼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카드로 찾는데 절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찾는 게 절도가 안 돼요. 그럼 그 찾은 현금은 뭐죠? 작물이 아니죠. 그럼 의리 그걸 받아도 작물 취득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쉬운 지문들, 가장 뭐죠?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중요 지문이고요. 자,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했다가 찾은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판례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은행에 예금을 했다 그 돈을 찾게 되면 이 돈은 다른 걸로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물리적 돈은 상실되지만 가치적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작물로서 성질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사람이 훔친 차라는 걸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잖아요. 그럼 작물을 운반한 거네요. 훔친 차를 운전한 거니까. 그리고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죠? 강도 대상자를 물색한 거잖아요. 강도 외비죄. 그러면 그 훔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행위가 뭐죠?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작물 운반죄도 되고 강도 외비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계가 맞죠? 그래서 강도 외비죄 외에 작물 운반죄 따로 성립하고, 자, 여기서 따로 성립한다는 뜻은 이제 상상력 기함이 되는 겁니다. 고요. 미음번 조문 지문이죠. 자, 이것도 뭐 열심히 했던 지문이네요. 자, 작물죄를 범한 자가, 작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이에요. 피해자와 직계혈족이 아니고 본범과. 그럼 본범과 직계혈족일 때는 328조 1항일 때는 필요적 감면, 328조 2항일 때는 그때는 뭐죠? 친족상속 아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작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328조 1항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고소가 있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필요적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증무고죄입니다. 뭐 쉽네요. 자, 지금 증인이 착오에 빠져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했음이 밝혀진 경우에요. 그럼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게 허위라는 것도 모르고요.
증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의가 없잖아요. 이 중에 고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좀 많고요. 자,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하고 이에 따라서 무고행위 가담하였다면 무고죄 공동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네요. 그죠? 지금 피고인 갑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무고를 하는데 누구를 무고해요? 자기를 무고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무고하는 건 아예 구속력과 당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했는데 공동적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제3자 공모해서 그 자기를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 공동정범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침례죠. 자, 지금 자기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허위사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무고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무고하는 거. 그럼 2번이나 3번이나 뭐 같은 취지잖아요. 지금 사실상 뭐 깔끔한 출제는 아니에요. 여기 2번 논점이나 3번 논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무고하는 건 무고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네요. 자, 지금 증언 거부를 고지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상 처리됐다 볼 수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지금 증언 거부권 이제 고지받지 못해갖고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생겼잖아요. 자, 그럼 그 선서 절차 위법이네요. 그럼 선서 절차 위법이면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아니니까 자, 허위 진술에도 위증죄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강론 문제인데 지금 뭐 강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데 이게 논점이 불능미수 논점이니까 뭐 사실상 이건 총론 문제라고 볼 수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전원합의제 판결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피고인은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를 갖는데 지금 그 상대방이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자, 그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겠다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늠했으니까 그냥 가늠이니까 뭐 폭행 협박도 그렇죠? 하지 않고요 그냥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자, 강간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먼저 기획법 맞네요. 중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지금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라는 거 그리고 자기는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를 말한다. 자, 맞고요. 자, 갑이 의도한 중간간죄의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중간간의 결과가 발생한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불능미수가 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은 중간간죄 불능미수가 되는 사건이니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없죠.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은 있잖아요. 상대방이 다행히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뭐 중간간이 발생하지 않은 거지. 만약에 피해자가 심신상 상태였다면 당연히 뭐죠? 중간간이 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 D급번요. 갑이 실행에 착수할 당시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인식하고 A를 가늠하였으므로 차고와 상관없이 중간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게 틀렸잖아요. 자, 중간간죄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중간간죄 기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리을번이죠. 자, 중간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고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은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 양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소수설의 얘기인데요. 그거잖아요. 자, 중간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가늠하거나 이제 추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람을 가늠하거나 추행하는데 그 사람은 뭐죠?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대상은 뭐죠?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럼 갑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죠? 그 중에도 뭐죠? 대상의 착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피해자가 심신상실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닌 사람이죠. 중간간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중간간증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피고는 심신상실도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착각한 거잖아요. 그럼 중간간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거니까 그 대상의 착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실행의 착수 문제인데, 자, 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네요. 자, 미수냐 기수냐 이제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기획번이죠. 카페 내시전에 들어가서 전기 접근 동작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답이네요. 자, 우리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 전기 접근 동작 같은 것은 이미 손에 집어 들었으면 뭐죠? 그 야간적으로 지시줬던 기수죠. 그럼 발각해서 돌려줘도 미수가 아닙니다. 기획번 틀렸고요. 자, 야간에 타인의 점을 절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경우에요. 그럼 지금 야간 주거 침입 조처는 주거 침입만 하면 실행이 착수니까 뭐 이제 타인의 점을 절차할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바로 미수죠. 바로 미수 맞습니다. 발각됐으면 미수 맞고요. 자, 그다음에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통고리를 절단하고 자, 출입문을 손괴한 뒤에 집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경우 그러면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 중에 330조 1항 특수절도예요. 그럼 손괴, 주거 침입, 절도 이게 세 개가 결합된 거니까 손괴만 하면 실행이 착수지 않죠? 그럼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 발각됐으니까 이미 손괴는 한 상태니까요. 특수절도 미수되는 거죠. 1번요.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는 자동차 문을 열어야 실행이 착수가 아니라 자동차 내부를 그냥 후레쉬로 비춰보기만 하는 것은 실행이 착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 질문이죠. 자, 이것도 뭐 최근에 우리 채용시험에서 나왔고 이렇게 사례로 요즘 나오는 게 유행이잖아요. 자, 뭐냐면 준강도죄입니다. 자, 옛날에는 폭행 협박행위가 종료됐느냐 종료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폭행 협박행위 기준설이었는데 자,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갔고요. 절취행위 기준설이죠. 자, 절취행위 기준설이라는 것은 절도가 미수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도 미수고 절도가 기수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도 기수다라는 견해예요. 자, 그러면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이잖아요. 그럼 지금 양주를 훔치고 있던 중이니까 아직 기수가 되지 않은 미수 단계잖아요. 절도가 미수인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한 목적 폭행 협박을 가한 거예요. 중강도죄는 미수예요, 기수예요? 기수잖아요. 자, 근데 미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중강도죄 미수잖아요. 자, 그럼 중강도죄 미수가 되는 거 맞으니까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가 미수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중강도도 미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절취행위 기준서를 사례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국가직 7급 우리 채용 문제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문제는 아주 평범하게 무난하게 출제되었고요. 뭐 지문들도 아주 지역적인 지문이나 뭐 이상한 지문 없이 그냥 아주 이제 전형적인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출제 논점도 비교적 뭐죠?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7급 형법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